예, 예고드린 것처럼 오늘 방송은요, 민경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민경호입니다. 네, 사실 뭐 소개가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요즘 참 많이 바쁘시죠? 예, 바빠졌습니다. 네. 오늘 그 조금 전에 사실 이제 저도 어떻게 좀 하시나 구경을 또 갔었는데 오늘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 오전에는 강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네. 오후에는 1인 시위를 했었는데 일단 당면에서는 송영길 의원의 막말 파동이 있었기 예, 때문에 예. 그거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네. 원래 기획한 거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너무 지나친 사람들 몇 사람을 선정해서 네. 규탄하는 1인 시위를 꾸준히 총선 때까지 할 생각인데 네. 그 시리즈의 일환이었습니다. 너무 지나친 사람들이요? 예.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송영길 전 예. 대표고.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 같은 예. 경우는 전 지나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잘 모르실 텐데 정의찬이라고 있습니다. 전 처음 듣습니다. 네, 그 97년도에 이정건 지사 사건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연루됐던 당시에는 학생인데 네.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이 돼서 지금 출마하겠다고 저러는 거라서 예. 야 저도 이제 운동권이었지만 너는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좀 유명한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도 있지만 너는 안 된다 이런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운동권 전부를 싸잡아서 하기는 네. 솔직히 부담돼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볼 때도 그리고 제가 볼 때도 너는 국회의원 되는 건 말이 안 돼. 이런 사람들 몇 사람을 골라서 실질적으로 낙선시키거나 출마를 봉쇄할 수 있으면 이건 뭐 사회적 여론으로 네. 불법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저는 그게 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늘 1인 시위는 또 이제 매주 열리는 거고 예. 그리고 또 민주당사에서 하셨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우파 진영에 이런 몸을 담궈왔던 사람으로서 볼 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지금 사진이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예. 민주당 당사 앞에 이제 경찰도 이렇게 뭐 진을 치고 있고 뒤에 있죠. 뭐 위협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처음에는 저도 약간 쫄았는데 제 기질이 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싸울 때는 먼저 선빵을 날려라. 예. 적을 먼저 공격해라. 이런 손자병법 같은 게 저는 그렇죠. 좋아하기 때문에 적진에 들어가서 싸운다. 이게 기질이고 네. 세 번째는 뭐 나름 괜찮습니다. 예. 나름 뭐 여론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네. 좀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근데 저 조금 깜짝 놀란 게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라고 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쫄았다. 예. 실제로도 뭐 그렇게 그런 마음이셨어요? 지금 제가 제일 쫄은 데는 중국 대사관이에요. 중국 대사관에서 1인 시위를 하는데 뭔가 거기서 이렇게 하셨죠. 예. 처음 뭔가 할 때 좀 낯선 그게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떤 위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없었고 네. 민주당사는 그거보다는 좀 현격히 낫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한 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맞을까 생각하고 그것을 가서 하고 이런 게 저는 사실은 기분이 재밌어요. 예. 와, 참 네. 대단한 게 뭐냐면 사실 참 뼈저리게 국민의힘은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뭐 참 이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좋고 필요하지만 참 민경호 대표님 그 과거의 이런 행보들을 제가 쭉 사실 뭐 스토킹을 좀 했다시피 할 정도로 제가 다 들게 왔는데 그때 중국 대사관 할 때는 그 싱하이밍 그 대사 관련해서 비판의 메시지를 좀 내신 거였고 또 최근에는 또 최근에 어디였었죠? 또 한번 1인 시위를 하지 않으셨나요?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위증교사 재판. 그건 서울 법원에서. 법원에서. 네, 지방법원에서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이랑 그 다른 대장주 재판을 분리해서 재판을 해라. 병합하는 거하고 분리하는 것 중에서 분리해라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참 많은 시청자분들, 국민들이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은 했지만 막상 행동으로 좀 보여준 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좀 부끄러웠던 게 방송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당위성은 주장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거기다가 어떠한 일종의 뭐 압박이든 압력이든 메시지를 주진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또 그렇게 말하신 것대로 다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병합이냐 분리냐 이거는 저희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네. 저는 기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돼 놓으니까 나중에 훗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역사의 예민한 한 지점을 통과했다 이런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네. 뭐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가 총선 전에 위증교사 혐의로 이제 결과가 날 경우
그때는 아마 이 우파 진영이 민경호 대표님한테 아마 좀 많은 빚을 진 게. 아니, 그렇게까지 하는 건 오버하고, 제가 볼 때 가장 노력했던 사람은 배승희 변호사고. 아, 그렇죠. 저희 예. 회원들이 예. 좀 역할을 했고, 저는 회원들 얘기를 막 들어보니까, 저건 말이 된다 싶어서, 뒤에 숟가락을 얹은 겁니다. 아, 또 예, 겸손함까지. 예, 오늘은 그래서 1인 시위하는 이제 목적이 이 송영길 대표를 이제 이번에 첫 번째 타자로서 콕 집어 비판을 했는데 이제 뭐 사실 다들 아는 것처럼 그 막말 그것 예. 때문에 좀 친 거죠. 막말인데 사실은 저는 막말은 남자들이 술자리에서도 막 하잖아요. 하죠. 네. 그런 정도의 막말이라면 저는 뭐 이렇게 문제 삼을 마음이 없는데 네. 386들이 평소에 하던 말이 있어요. 아, 예.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했으니까 예. 뭐 다른 사람하고 특별한 사람이야. 네. 우리는 그냥 학문이 아니라 인문학을 해. 아. 우리는 철학을 해. 뭐 선민의식. 이런 선민의식이 예.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한 진영 논리인데, 아니, 무슨, 한동훈하고 그렇게, 저기랑 척질 리가 없잖아요. 네. 척질 리가 없는데도 그렇게까지 검찰 독재니, 검찰 공화국이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자기한테, 자기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그렇게 몰아왔던 전통이 있어요. 아. 진영 정치 같은 게 있어서, 네. 이게 그리고 어디와 연관된다고 보냐면,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정치 체질과 연관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송영길 사퇴하라, 뭐 송영길 예. 사과하라 이런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예. 송영길이 그러니까 운동권 정치인들 전부 다가 그럴 거다. 예. 너희들 전부 다 퇴출해라. 퇴출시키자. 이런 요구들이 많죠. 예. 그런 것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예. 그 혹시 그 마이크 위치면 조금 예, 그 이렇게. 얼굴을 좀 가린다고 해서요. 예. 예, 이게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참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송영길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문제냐 예.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시작이냐 이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시작이냐 이거 좀 확대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까? 운동권 전체에 대한 이제 퇴진론도 또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전체로 보입니다. 제가 뭐 같이 활동했던 게 있고 그 사람들이 자라왔던 과정들을 보면 네. 다른 집단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어떤 자부심, 예. 나쁜 의미의 자부심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선민의식이라고 했고 예. 그게 이제 더 이상은 한국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까지 온 거죠. 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퇴출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민주당 그 정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건데 정도가 예상보다 심각해요. 옛날에 그 50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군부 독재라고 했잖아요. 예. 군부 독재를 지탱하는 건 육사 출신의 정치 군인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가 제가 계량화하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보다 지금 학생 운동 출신의 정치인들이 훨씬 비중이 셉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번 국회의원의 한 70명 정도가 운동권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막 30%, 민주당 국회의원의 30% 정도니까 예. 뭐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좀 특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군인, 관료 이런 것들이 정치 풀이 되는 건데 학생들이 권력의 중심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세계사적으로도 거의 없는 일인데 네. 그런데 그 학생 중에 학생이 정치인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한국이 지난 30년간 비정상적인 정치 구조화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걸 또 뭐 어떻게 그들은 이제 그걸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화자찬식으로 해서 뭐 학생 우리가 청년들이 뭐 중심이 돼서 뭐 개혁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비정상적인 정치 집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네. 계속 강조하는 게 민주화 운동을 성역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라는 좀 이색적인 사람이 네. 민주화 운동을 성역화한 걸 도전해 버리니까 네. 그때 보이는 아주 단말마적인 예. 반응이 그렇죠. 이제 송영길로 나타난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성역이 약한 고리가 어디인가를 이번에 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송영길 발언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발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 놈이 뭐 그러면서 흔히 맨날 말하는 거지 뭐겠죠? 뭐 물병을 뭐 던지고 싶고 예. 뭐 그런 말도 있었고 참 그런 말들이 평소에도 그러면 뭐 그 모여서 맨날 하는 말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모이면 이를테면 아까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철학,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플라톤이 철인 정치를 얘기하고 그 유교에서는 군자 뭐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들을 더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철학 인문학을 하고 온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선지자고 네. 선각자고 선각자 같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두 번째 우리는 민주화 운동 쟤네들이 공부하고 뭐 할 때 우리는 거리에 나가서 시대와 민족의 양심을 위해 싸웠던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런 판타지와 이런 스토리를 계속 발전시켜 왔고 그것이 그들의 정치 어떤 절사의 기본 핵이 되는 거죠. 네.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 그런데 가령 유교 집단에서 성리학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것 네, 같은 그렇죠. 그런 역할을 네. 했는데 이번에 한동훈이 계속 이걸 건드리는 거잖아요. 토론회를 해보면 예. 당연히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더 토론도 잘하고 또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엉뚱하게 네. 이 한동훈이 더 잘하니까 자기의 어떤 위협들이 자기 어떤 처지에 대한 위협들이 생겨나니까 한동훈 송영기를 비롯해서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한동훈에 대한 비정상적인 적개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협하니까. 그렇게 저는 단순히 뭐 검찰의 이제 뭐 수장 뭐 이런 검사로서의 한동훈 뭐 그렇게 꼭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한동훈이라는 사람 그 자체에 대한 좀 거부감을 느끼고 있겠네요. 한동훈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아, 근데 또 왜 민주당에서 그렇게까지 좀 검찰을 좀 적대시하는지 이제 그거는 궁금하거든요. 80년대 90년대에 그러니까 혁명론을 갖고 있었으니까 혁명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죠? 군대, 네. 검찰, 그다음에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냥 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조선일보 같은.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그런 거를 쌓다가 이제 제가 볼 땐 이랬을 걸로 보이는데 2010년대에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잖아요. 네. 운동권 정치인들이. 그런데 이거를 수사하는 사람이 일선에서 네. 검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좀 해먹자는데 그거 건드리지 마라 그런 요구예요. 근데 검찰은 그거를 파헤치니까 그쵸.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부담되니까 이 사람들을 검찰 독재 막 이렇게 해서 공격을 했던 거죠. 재밌네요. 그러면은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좀 한동훈 장관 뭐 이제 민주당에서의 표현에 따르면은 뭐 예의가 없고 뭐 너무 뭐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한테 함부로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좀 대표님의 생각은 좀 궁금합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런 것까지를 기대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뭐냐면은 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해요. 그러니까 연민 예, 뭐 이런 현대고등학교를 다녔고 강남에서 살았기 때문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저는, 따뜻한 거는 이거는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풍모와 자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뭐 386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라고 했는데 송영길이 정말 그랬는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딱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평소에 참 맨날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요즘 국회의원들 중에 뭐 안 똑똑한 사람 어디 있고 뭐 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냐 싶겠지만 참 이 연민의식 이런 동정심, 연민의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강남 출신의 그것도 검사 출신의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참 이렇게까지 난처한 상황이 아닐까. 그렇죠. 네. 그게 또 약간 한동훈의 그런 태도가 따뜻한 보수 같은 이미지가 민주화 운동의 어떤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애정 같은 건 자기들만 해야 되는 건데 네. 실제로 자기들 못 하는데 눈앞에서 누가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경멸했던 강남 8학권 출신의 그렇죠. 엘리트가 그걸 해버리니까 문제인 거고 예. 또 하나 영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다 똑똑하고 말 잘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운동권은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전통적인 지배 엘리트 중에서 가장 공부를 못하는 좀 이상한 얘기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육사라고 해도 그러니까 박정희를 비롯해서 전두환까지 이건 그 당시의 엘리트층이에요. 그 다음에 그 무슨 육법당 했지 않습니까? 육사와 서울법대인데 둘 다 그 당시의 엘리트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든지 그 당시의 엘리트층으로 어떤 지배계층을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운동권 출신들은 그렇지 않아요. 약간 좀 이건 좀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마이너들입니다. 그 사대의 마이너들이고 근데 대표님 주류는 서울대 출신이시잖아요. 저는 이제 86년까지 서울대 연고대가 주류였고요. 84년, 83년도에는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공부 잘하는 그리고 인기가 있는 학생들이 학생운동을 했고 네. 88년부터 급격히 무너집니다. 아. 급격히 무너지면서 예.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공부들을 싫어하잖아요. 송영길도 네. 보면 책을 많이 썼는데 송영길 책을 쭉 돌이켜 보면 예. 뭐 국군서트도 많이 여시고. 근데 그 어떤 논리나 이런 건 없이 구호예요. 구호. 네. 책이 예. 책이 연설문 같아요. 예. 그래서 참네. 그러고 있죠. 그러면은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번에 민경호 대표님인데 또 책도 나오시는데 그거는 좀 확실히 수준이 다릅니까?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새로 쓴다라는 기분으로 한 건데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새로 쓴 대표적인 저작은 김영환의 민영환 황인호의 수기입니다. 네. 내가 민주화운동을 했지만 나는 결국 북한에 갔다 왔어. 예. 지하당을 만들어서 이게 완전 센세이션을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사는 읽을 전혀 없는 책이고요. 제가 주로 쓴 거는 두 개인데 예. 전대협과 민노당은 결국 궁극적으로 북한이 지도했어. 이거가 워딩입니다. 와, 그 워딩이 상당히 좀 센 워딩인데 그거 예. 만약에 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발언을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뭐 저편에서 막 많은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라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좀 확실하게 이게 증거가 있으신 거예요? 전대협은 저도 잘 몰랐는데 네. 제가 최근에 한민전이나 전대협 쭉 책을 읽으면서 그게 맞다라고 확신이 들어서 쓴 거고요. 네. 그래서 설득을 하는 문제고 민노당은 그냥 제가 경험한 거라서 그냥 팩트입니다. 제가 그냥 팩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민경호 대표님 요즘 재미나게 잘 듣고 있고 목소리와 전달력이 좋다. 이게 사실 그 우파 진영에서 공부 되게 많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그 교과서, 책으로 공부하고선 그걸 갖고서 이제 설명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민경호 대표님의 경우에는 내가 보고 들은 거. 그러면 그게 이제 팩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또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특히 두 번째가 그 좋은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냐. 이것도 저는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 민경호 대표님께서 이렇게 바쁘신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잘 알고 있고 직접 경험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잘 설명하는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체 불가능한 이러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형무님께서 민 대표님 진정한 용기에 감사합니다. 제가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왜 평소에 말 잘하시다가 네. 이런 칭찬에는 좀 약해지시는 것 같아요. 칭찬에 약합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비판할 때는 좀 더 세게 맞받아칠 수 있고요. 비판할 때는 저는 경청하는 편이에요. 화를 내거나 경청한다는 건 어쨌든 간에 비판에는 내가 잘 몰랐던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세계가 있는 거니까 예. 들을만한 얘기를 하면 적하고도 전 잘 얘기하는 편이에요. 예. 저는 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운동권 이제 출신 분들의 이런 선민의식 그 기반에는 나는 학생운동했지만 너희는 그때 안 했잖아. 이런 좀 생각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도 이제 운동을 하실 때 대다수 또 상당수의 학생들은 운동에 동참을 안 하고 공부를 하든 아니 일을 하든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안 하든 그런 학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 친구들은 동참을 안 했으니까 좀 이렇게 배척을 좀 하셨나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일단 가장 학생운동의 유아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는 네. 학생운동의 역할을 너무 과대하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실질적으로 많이 했냐면 양김 씨가 많이 했어요. 김영삼, 김영대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네. 학생이 작게 한 건데 학생이 이 우물한 개구리식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양김 씨는 요만큼 하고 학생운동이 이만큼 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건 모든 학생들이 다 갖고 있는 거고 심지어 일반 사회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은 그러니까 학생들, 제 친구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법관이 되고 의사가 되고 그 다음에 교수가 되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네. 단지 우리가 너무 폭압적이니까 우리가 앞장설 뿐이지 나도 사실은 교수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를 배타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나는 뭘 하는 거고 너희들은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있었는데 이거를 극단적으로 확대한 사람이 정청래랑 송영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저는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시험 거부를 하는데 누가 시험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공격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저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과장해서 막 그런 거는 2010년도, 10년도에 안철수하고 네. 한동훈 같이 이질적인 세력이 나타났을 때 차라리 보수 세력이면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경상도의 보수 세력이 괜찮은데 안철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한동훈이 그러니까 이럴 때 경계심을 느끼면서 그런 걸 증폭시키는데 그 대표적인 주자가 정청래랑 송영규죠. 그래서 내 참을 수 없는 거지. 저는 이제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운동권의 뭐 핵심이었다 그렇게 맨날 자화자찬을 하니까 그렇구나 그러려니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참 깜짝 놀란 발언 중에 하나가 민경훈 대표님께서 정청래는 쩔이고 쩔이 중에서도 상쩔이다. 이거 보면서 쩔이는 확실하죠. 쩔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 티어가 있잖아요. 티어가 예. 1티어는 이제 예. 지하당에 관여했던 김영환, 황인호 뭐 이런 예. 사람들이고 저는 그 레벨이 아니고 이 레벨은 이제 거의 그 레벨에 가까운 유사 주사파 또는 유사 간첩들인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1급 레벨이죠. 제가. 예. 그리고 3급 레벨이 이제 학생회장을 하고 뭐 이런 건데 예. 학생회장 중에서 좀 잘했던 사람 이인영이나 뭐 이인영이나 그 우상호나 뭐 이런 사람들이고 정청래는 그 레벨이 3레벨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쩔이 맞습니다. 말에 의하면은 적어도 한 우상호 정도 되면은 예. 그러면 나름 좀 운동권 이력 자랑해도 예, 된다고 예. 보시는데 그렇지만 이 정청래는 진짜 아니다. 아니 정청래가 무슨 운동을 했다는 거지? 안기부에 끌려가서 3시간 동안 맞은 걸로 자기가 기록을 하던데 네. 3시간 맞고 나서 안기부가 훈방했어요. 네. 왜냐하면 때리긴 때렸는데 너 감옥에 갈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나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원래는 좀 세면은 때린 다음에 아니, 다시 무조건 구속시킵니다. 아. 100% 구속. 예. 구속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오히려 이렇게 갇혀 있다가 풀려나면 오히려 그거야말로 또 그 공작의 대상으로서도 의심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그 당시에 안기부에서는 위험 인물로 안 봤던 것 같네요. 예. 예. 그냥 늘 돌아다니는 그냥 약간 다혈질의 그냥 그 다혈질의 학생 운동으로 봤죠. 예. 아 그래서 이제 상절이. 예. 근데 쩌리까진 맞고 상쩌리는 나는 정청래가 그딴 식으로 나오면 아, 나도 예. 감정을 섞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쩌리라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운동권 출신 70명의 의원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내가 과거에 이걸 했다 하면서 본인의 이제 업적 이력으로 삼아가지고 계속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걸 말할 때마다 민경훈 대표님이 70명 전부 상쩌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쩌리가 아니면 저 국회의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사파들도 1티어가 있잖아요. 예. 지하당 운동에 관여하는 게 1티어, 1레벨인데 예, 첫 번째 제일 그게 예. 정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운동한 친구들은 다 지하당에 관여하거나 저처럼 범민련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건데 그때 운동을 그만둬야 정치권에 이제 갈 수 되게 있어요.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예. 그럼 좀 뭐 억울하거나 좀 분하진 않으세요? 저는 뭐 억울한 거는 좀 서글픈 건 있는데 서글픈 거요? 서글프다는 네. 건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거고 오히려 네. 그다음에 정치권에 가는 게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지금 와서 그거를 과장하고 미화하고 뭐 이런 거를 문제 삼는 거지 정치권에 간 선택은 그게 너네들이 맞았어. 나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러면은 네. 대표님께서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할 것뿐만 아니라 애초에 대표님께서도 또 국회에 가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국회 안에서도 좀 직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최근에 두 가지 감정에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는 채널 A인가 저를 이렇게 잠깐 취재하면서 네. 영원한 제야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말 너무 듣기 좋아요. 좋다고 듣기 하셨죠. 좋아. 그래서 그렇게 남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뭐 역할이 주어지면 또 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영원한 제야에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이 한동훈 장관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도 원래 나 총선 안 나간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지만 결국에 지금 위기의 순간 때 큰 결단을 해서 이제 총선 출마한다고 결심을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원래 한동훈은 안 내보낸다 했다가 이번에 최근에 승인했었고 마찬가지로 참 지금 보셨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운동권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위기가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나 이런 대책이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봐요. 그러면 좀 대체 불가능한 민경호 대표님이
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방법이 꼭 뭐 이렇게 하나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도 예, 좀 이번 방송을 기회로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운동권에 대해서 실체를 말씀드리면서 일종의 반성 의식도 느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민주화 동지회 이제 또 구성을 하셔가지고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본 일종의 뭐 구호 멘트가 뭐였냐면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겠다.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본인의 뭐 과거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과거가 어떻게 부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발언. 과거를 부정합니다. 실제로요? 집단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 자체는 이렇게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네. 그러진 않는데 저도 이제 내가 젊은 시절에 뭐 무슨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건 아니고 예. 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노선과 정세를 잘못 읽었어요. 잘못 읽으면서 혁명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틀린 거고 그 틀린 어떤 그 씨앗들이 너무나 많이 만개해서 이상한 설거지 해야 될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척에 보면 저는 뭐 사람들 대부분 잘못했다 우리가 설거지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런 활동들이 네. 어떻게 보면 본인이 뿌려놓은 씨앗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딛고 있는. 그렇습니다. 참 그 민주화 동지에 좀 많은 분들 계시죠? 다 학생운동하고에 70년대, 80년대 학생운동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60년대생은 별로 없고요. 네. 90년대가 없는 게 결정적인 한계입니다. 90년대 40대가 없는 게 예. 여기는 정말 꼴통 중에 상꼴통입니다. 근데 진짜 여론조사 좀 돌려보면요. 80대, 40대. 40대의 거의 뭐 한 80%가 지금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적인 이런 여론조사를 보여줘가지고 아주 압도적이더라고요. 한 청년 주사파는 제가 좀 책임을 느껴서 설득을 할 텐데 그래서 시간을 좀 내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워낙 꼴통이라서 잘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정신님께서 바른 생각 가진 분들이 국회로 가셔서 물갈이 좀 해주세요. 사실 그 본인이 우리가 만든 쓰레기 우리가 치우겠다도 있지만 사실 또 원래 남이 버린 쓰레기도 또 치워줄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많이 버렸어. 그냥 예, 많이 좀 버렸는데요. 예, 좀 도와주시죠. 거기까지는 정말 민경우님 586 꼴통동 청소해서 청소하겠습니다. 586들은 좀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586들은 가능성이 꽤 있고요. 497 하는 애들 걔네들이 문제긴 한데 걔네들 한번 얘기해보죠. 참 지금 민영배 북콘서트 그 안에서 이제 일종의 강경파라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모였고 그 안에서 이제 반윤 연대를 형성해서 총선에 이겨보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정권 바뀌고 나서 대통령 바뀐 지 3달째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탄핵 얘기가 나왔었고 특히 지금 총선을 직전으로 해서 탄핵 얘기가 이렇게까지 커졌는데 이게 사실 민주주의 기본은 대통령이 뽑히면 임기를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선거의 전 기본이라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뭐 정권 빼앗긴 걸 인정을 못 하는 겁니까? 그게 저는 뿌리로부터 혁명론의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닌에 따르면 선거를 아무리 선거에서 누가 집권을 해도 그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애초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파는 더구나 한국 사회를 식민지로 봤기 때문에 식민지에서는 선거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부가 뭐 이거 선거하듯이 그런 거라서 선거에 신경을 안 써요. 선거가 이루어지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맨날 타도투쟁이고 그게 기저에 깔려 있는데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497이 꼴통이라는 게 그 학교 시절에 식민지 대리 정권을 타도하는 전민항쟁이 지금도 옳다라는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저게.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에 대한 이러저러한 어떤 잘못이 있으면 타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극단적인 차이죠. 한 8대2 정도? 음. 윤석열이 이러저러하게 잘못해서 타도하자가 아니고 네. 윤석열은 원래 신문진 총독부니까 타도하자라는 게 8대2도 아니다. 9대1이죠. 9대1. 아, 그렇네요. 예. 이제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혁명론에 입각해서 보면은 애초에 선거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뭐 이기고 패배한,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이번 선거에서 진 적이 없었던 거네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제 정권 바뀌자 계속 또 탄핵 얘기하는 게 그런 거구나. 부정선거에 의해서 선거 구조가 왜곡됐든 간에 아니면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왜곡됐든지 간에 네. 원래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기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각종 공안 포갑 기구가 작동을 해서 진 거죠. 어떤 언론들이 작동해서 진 거기 이게 때문에 단어가 살벌한데요. 예. 살벌합니다. 예. 그 민영배 의원이 그 자리에서 그 조국과 조국 전 장관과 통화를 했대요. 근데 그 조국이 뭐라 그랬냐면 민영배 의원한테 검찰 독재 종식 정치 연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단어가 참 살벌합니다. 검찰 독재 종식 정치 연대가 필요하다. 이것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뭐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조국 씨는 거기에 더해서 정치적인 혁명식에 더해서 약간 심리적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병 같은 게 이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큰일 났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조국 씨는 뭐 그건 정치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렵잖아요. 심리적으로 예, 분석해야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 계속 좀 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정신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시나요? 좀? 과대망상 같은 걸로 보이니까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뭐 안기부가 고문을 해서 네. 맞고 싶다 뭐 그런 멘트를 날리는데 네. 조국 씨는 제가 탐문해 본 바에 따르면 정청래보다 훨씬 더 쩔이에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파리학번이니까 좀 무섭거든요. 예. 무서우니까 아예 거리를 못 나간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저 얘기는 어디서 한 거냐면 그 연설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이불 안에서 콜바 안에서 예. 콜바 안에서 무서우니까 여기서 하던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시절이 좋아졌으니까 막 토크 콘서트 이런 데서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조국 씨는 뭐 그냥 제가 지금 보더라도 그 조국 보면은 좀 키도 크고, 그리고 또 스타일이 이렇게 뭐 투쟁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좀 점잖아 보이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거나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서워요. 옛날에 82년도, 83년도 이때는 싸움하면 좀 무섭거든요. 맞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못 견디는 똑똑한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집회를 그런 거였는데 그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운동권에 대한 채무의식, 부채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의식, 부채의식의 뿌리가 뭐냐면 공포감입니다. 나는 못하는 걸 쟤네들은 하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근데 조국은 그것도 아닙니다. 조국 씨에 대한 일화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에 들으면 그런 애들 또 있거든요. 사실은 한 인간 안에 조금씩은 다 있어요. 저도 굉장히 공포감에 휩싸이고 그런 건데 공포감에 휩싸여도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잖아요. 객관화하면서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 이건 내가 네. 그랬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치료가 필요하지. 근데 참 그럼 궁금한 게 이 민주당이 운동권으로 이렇게 좀 일종의 서열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좀 서열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좀 섞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위기 질서가 좀 무너지는 상황이. 그러니까 은폐하는 거죠. 은폐라는 건 그러니까 집단 전체를 감싸고 있는 정서는 운동권에 대한 신화. 네. 그게 딱 있어야 그 전체가 유지되잖아요. 여기 하나고. 그러니까 서열은 균질한 집단이에요. 저게 서열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쩌리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레벨이 높은 사람들은 예. 저렇게 안 살아요. 예. 서열이 고상이니까 자기들끼리 동질적 성향을 갖고 있는. 크게 이렇게 뭐 무너질 그것도 아니다. 예. 예. 그러면은 뭐 조금 그 과하게 해석을 하면은 지금 좀 비명계 뭐 또는 뭐 친문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친명계 좀 민주당이 여러 갈래로 좀 쪼개지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그 갈래가 그러면 이 운동권과도 좀 관련이 조금씩 있을까요? 저는 두 개로 보이는데 하나는 이재명이 운동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운동권 아닌데 강한 운동적 역사 어떤 문화, 역사적 계승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기에 이렇게 참여한 세대보다는 좀 그걸 이어가서 받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예. 예. 그리고 이재명의 가장 강점이자 특징은 그러니까 그 운동권의 서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재명 씨는 그러니까 무차별하게 자기의 권력 기반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네.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그게 우연히 하여튼 운동권을 많이 끌어들였어요. 대표적인 게 민영배 뭐 이런 네. 사람이죠. 끌어들여서 상당히 운동권스러운 어떤 네. 성체를 쌓았는데 그 내부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지금 그 이재명 지지자라 극성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그 개딸이요. 네. 그 개딸의 모습이 운동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건 또 별개의 또 모습이? 여기서부터 이제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제 말이 저는 하나의 견해를 대표할 뿐인데 예.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이 네.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80년 5.18이 분기점이거든요. 예. 87년 6월이 분기점인데 또 하나의 분기점은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을 계기로 네. 운동권이 무엇을 강화하냐면 민중이 주인되는 사상, 직접 민주주의, 촛불 민주주의 이거를 강화해요. 이거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여요. 네. 그러니까 촛불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대의제 민주주의랑 다른 거잖아요. 정당 민주주의랑 다른 건데 예. 그렇게 해서 거대한 민중이 소수의 기득권을 쓸어버리고 민중이 주인되는 평화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자. 이 판타지를 심는데 예. 이 판타지를 대표하는 사람이 문재인이고 이재명이었던 거죠. 예. 여기에 누가 이제 합류하냐면 40년대 한청년 세대, 40대 한청년 세대가 대거 합류합니다. 이렇게 이거에 파고들고 네. 두 번째는 기타 운동권들도 대거 팔려들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90년 한청년 세대는 전민 항쟁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민중이 주인되는 삶을 위한 촛불 투쟁과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합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이 또 하나 사례는 제 친구들 중에 예. 몇 명이 한 3년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이재명 캠프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캠프 갈 뻔했지. 내가.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재명은 6월 민주화 운동 우리가 6월 민주화 운동 때 실패하지 않았냐. 네. 이번에 6월 민주화 운동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혁명의 대의를 이재명을 앞장서서 기필코 완수하자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는 반 이재명으로 돌았어요. 야, 그 친구분이 큰 역할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체제는 2009년 이후로 형성된 그러니까 정통 오소독스한 막스 레닌주의 사회주의 이런 게 아니라 네. 민중이 주인되는 촛불 뭐 이런 무정부주의를 급한 좀 약간 유사 운동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쭉 이어지면서 지금 이제 하나의 뭐 표출된 현상으로서 개딸의 구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몸소 움직여 보자. 특히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그 당시 이제 재판이 열렸을 때 탄원서가 막 80만 장, 90만 장이 갔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직접 뭐 투표권 행사하는 것처럼 수로 해서 재판 결과를 바꿔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나 제도나 어떤 규칙을 다수의 민중의 힘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정치 행태를 넘어서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사실 이것도 혁명의 일종입니다. 사실. 그런 거예요. 촛불 혁명 그러잖아요, 쟤네들이. 근데 그러면 그 개딸 분들이 이재명을 대통령을 많이 만들었다면 그러면 나오는 그 결과물들은 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섰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첫 번째는 외교안보에서 전면적인 반미 정책이 강행되겠죠, 강행.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재인 정권이 USB를 하면서 남북 협작을 하는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김진명 소설이 완수되는 거죠. 남북이 합작해서 미국을 몰아내는 이 시나리오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이제 형해화되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재판부, 뭐 검찰 이거 다 약간 제도잖아요. 근데 이거 제도를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이 나서서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평의회 체제로 바뀌겠죠. 세 번째는 뭐 경제적으로 재벌 해체 막 이런 식의 전술이 구사되는 거라 오래 못 갑니다. 그 정도 체제는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너무
너무 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라서 그게 오래 갈 거로 생각하는데 3년이면 한국은 거덜납니다. 저는 그래서 참 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그 정권에 너무 실망한 것 중에 하나가 5년 만에 뺏긴 것도 또 처음이잖아요. 예. 이게 사실 조금 더 좀 지혜롭게 현명하게 해서 한 10년 정도는 이끌어가야 본인들의 그렇죠. 그런 그림을 그려갈 텐데 너무 좀 빨리 드러내다 보니까 이게 5년 만에 바뀌어버린, 네네. 그것도 평생 정치 한 번 안 해본 윤석열 네. 검찰총장한테 빼앗긴 거 아니에요. 제가 아마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좀 반성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반성하고 있나요, 쟤네들이? 아니, 맞다. 아까 그 1인 집회 하셨을 때 거기 옆에 보니까 수박 그림이 엄청 크게 써 있고 그 수박들에 대한 뭐 인신 모독성 공격들. 근데 그 수박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뭐 중진 또는 친문, 친이낙연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름이 알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개딸 입장에서는 그 혁명에 방해되는 존재들인가요? 그렇죠. 수박이니까. 근데 이게 사실 운동권이면 그래도 운동권이 이게 한 팀으로서 구성이 돼야 될 건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NL과 PD도 약간 우리가 그러네. 지금은 예. 동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코뱅당과 지롱드당. 자코뱅당이 지롱드당 목 날리잖아. 그렇구나. 인민의 적이란 무엇인가 해서 날리는 예. 거니까. 오히려 그러면 그냥 애초에 뭐 검찰, 국가는 그냥 주적이니까 뭐 그렇게 위협적으로 생각 안 한다면 애초에 그 내부의 적을 더 또 위험하게. 그게 그러니까 자꾸만 적과 아로 가르니까 세상을 점점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시야가 자기 내부로 가서 네.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자기 내부의 적이 제일 위험한 나쁜 새끼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 지금 참 이 선거 판세를 좀 돌이켜 보면은 국민의힘은 좀 혁신 얘기하고 통합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 개수 좀 넓혀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 보면은 오히려 지금 원내대표에 있는 이낙연계 의원들 다 쳐냈고 또 원내 지도부도 친명계 그리고 뭐 인재 영입위는 또 이재명이 인재 영입 위원장 그리고 뭐 총선 관리기획단은 또 조정식 사무총장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구나. 예. 그렇게 해서도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사실은 민주당의 운명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데 그것 때문에 그 어떤 정치적 동학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인 정치 판단이 아니라 네. 그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이 스스로 이렇게 고립시키잖아요. 예. 마지막에는 로베스피에르 자코뱅당의 우리의 사람 로베스피에르가 잔대로 죽거든요. 네. 이재명도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 네. 이번 총선 민주당이 완패를 해요. 그러면 이재명도 이재명을 비롯해서 저 운동권 정치 전체가 지금 위험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70명이 한 번에 이렇게 날아가면 또 그거는 뭐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그렇게도 가능할까요? 그럴 때 저는 한동훈 장관의 가능성이나 네. 미래를 굉장히 중시하는 이유는 네. 단순하게 이재명을 이긴다 이게 아니라 네. 한국 한국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해서 40대, 50대 보수 엘리트 전문가 집단의 부상. 그러니까 60대, 70대의 국힘 영남의 보수파. 네.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40, 50대 운동권이 민주당이잖아요. 네. 저는 이것도 물러나야 되고 이것도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한국이 허허벌판으로 남는데 네, 그때 그렇죠. 이걸 네. 메꿀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40, 50대 보수 엘리트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한동훈이 알지.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좀 쫙 이렇게 장악을 해줘야 허리가 되고 중추가 되어야만 한국 사회가 건설적으로 그러니까 예. 저는 청년 정치보다 그걸 훨씬 중시해요. 평소에 청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또 맞습니다. 근데 약간 제가 비관적으로 돌아서서 최근에 좀 비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안 되니까. 예. 사실 아까 좀 여쭤보려고도 했었는데 이 청년 정치 좀 여쭤보려 했었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 항상 선거 때만 되면은 청년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청년이 이거 나는 젊은 시각의 생각도 좀 듣고 싶은데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적인 순간에 접어든 것 같아요. 지금 청년의 지위라는 게 예전에는 나이 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청년들이 뭘 할 수 있었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너무 오래 버티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개척하기보다는 수능적 자세를 취해요. 수능적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 마이너거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조금 상당히 비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무슨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인류사 체제의 문제다. 저출산과 비슷한, 기후 문제랑 비슷한.
네. 그래서 청년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 결국 습관적으로 청년하고 그러긴 했는데 예. 청년들하고 최근에 만나보니까 이상한 청년들이 나타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시대를 앞장서서 이렇게 예. 뭔가 돌파하려는 게 아니라 세계관 자체가 예. 어떤 세계에 순응해서 나의 미래를 개척하지.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앞에서 하는 걸 보고서 예. 참 이상한 세대가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 전 이런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던 게 청년 중에 정치권에 활동하는 청년들 중에서 저는 너무나 많은 또 저도 실망을 좀 느꼈고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정치에 관심 없는 청년들이 더 상대적으로 좀 더 인정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는 게 애초에 지금 청년들이 뭐 지금 총선에 이게 준비를 하든 어디로 나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잘나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뭐 인재 영입이도 꾸려지고 뭐 공간이도 꾸려지겠지만 거기다 이제 줄이 있어야 이제 또 공천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순응하고 국민의힘이 잘 보여야 되고 특히 다른 사람들 잘 보일 거 아니야. 또 진짜 힘이 있는 그런 분들의 연줄이 있어야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두시 청년이라는 게, 두시 여의도 청년이라는 게 그때 맨날 어디 가서 인사드리고 저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더라고. 그럼 반대로 그거를 깨트리려면은 오히려 진짜 정치는 관심도 없고 뭐 본인이 창업을 해가지고선 뭐 100억짜리 기업을 키웠어요. 그러면 정치권이 그 청년들을 얘 괜찮네? 뭐 키워보자 해서 이렇게 캐스팅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정치권에서 연줄 좋은 그런 청년들이 계속 좀 여기도 선거 나갔다 저기도 선거 나갔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거 거의 동일한 현상에 대한 얘기고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정치를 보는 시각을 전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60, 70대에도 저도 습관적으로 퇴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60, 70대가 너무 많고 너무 오래 살고 너무 교양이 있어 사실.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저출산 문제 너무너무나 심각하고 예. 그래서 청년 정치는 좀 저는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그 이전에 한 몇 달 전에 네, 대표님이랑 좀 얘기를 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때는 이제 청년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좀 희망, 기대를 좀 갖고 계셔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여쭤보려 했는데 막상 들어와서 대화도 해보고 소통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냥 기성세대랑 더 다른 거 없다 뭐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기성세대보다 저희 386보다도 더 이렇게 뭐랄까 패기가 없어. 386들은 지금도 뭘 하려고 그러고 나도 뭐 내가 뭐가 하니까요. 있어. 근데 저도 좀 똑같은 심정이에요. 예. 내가 뭐가 있는데 나는 근데 그래도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래. 예. 그래서 28살짜리가 그리고서 이 사회는 이렇게 공고한 질서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순응해서 뭔가를 하는 게 뭔가를 하는 거 잘 되지. 왜냐하면 청년 비례도 해주고 뭐 해주니까 두시 여의도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출세를 했거든. 네. 그리고 근데 그거는 본인 개개인으로서는 출세한 거지만 사회 전체로서는 늙어버린 거잖아요. 네. 사회 전체로서는 가능성을 잃어. 그러니까 청년들이 내가 길가메시 서사든 알렉산더든 광개토 대왕이든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이미 죽어버린 장년 세대를 대신해서 이 사회를 개척할 때 뭔가 시대가 발전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큰 변화가 근데 있었죠. 그게 사라진 거야 지금. 그 에너지가 이 사회 전체로 보면 너무나 큰 에너지를 20대 남자애들이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있는 거라고. 예.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라니까 뭐야 이런 이상한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세 분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진짜 생각해. 요즘 사실 뭐 페미니즘에 대한 이제 비판이 많은데 제가 요즘 놀라는 게 뭐냐면요. 집회 나가면은 다 여성분들이 주도하시고 남성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여성을 욕할 게 아닌 게 오히려 남성들이 지금 더 소극적이고 오히려 여성분들이 좀 더 앞서서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좀 청년들도 반성해야 되는 거고 남자들도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참 고칠 게 많습니다. 그게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사회가 그렇게 되먹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회가 그렇게 되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알렉산더는 뭐 그 옛날에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그래도 뭐
낯설은 시대로 진입하고 있어.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뭐 청년으로서 많은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저는 이준석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것 같은데. 저는 이준석을 좋게 봤어요. 저도 처음에는 참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그랬는데 이제 지금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은 저건 뭐 저는 그래도 세상을 좀 살아봤잖아요. 네. 살아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장난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애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저러는 거는 알겠는데 그게 하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나고 그렇지만 뭐는 있냐면 이준석이 대변했던 20대, 30대 남자 청년들을 조직하기 위한 비전을 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꼭 그게 이준석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또.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한동훈 장관이 됐든 뭐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든 원희룡 장관이든 누가 됐든 그런 세대를 좀 규합하고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은 또 필요하다. 그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한동훈 현상이 이준석 현상을 이렇게 크게 쌓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한동훈은 이제 40대도 지지하고 저 같은 사람도 지지하고 이러니까 이준석을 가볍게 주변부로 돌리면서 전체로 국힘의 어떤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좋겠어요. 정말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이준석 지지의 이 핵심 코어층이 이제 2030 남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공통점들이 뭐 게임이나 이러한 이제 문화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준석 대표의 문제가 이 정치를 너무 그 게임 하듯이 저는 좀 봤다고 봐요. 실제로 그 오세훈 시장 선거 때 그 선거 캠프 안에서 게임하다가 이런 사진 찍힌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원래 게임은 그러니까 전략 써가지고 그 게임에서 내가 상대를 뭐 점령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끝이거든요. 게임은 한 판 해서 이기면 끝. 내가 승리. 근데 이 정치권은 그 순간에는 승리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패배인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뇨한 위원장과의 그 자리에서 뭐 영어로 말을 한 것이나 아니면 뭐 옆자리에 안철수 의원이 있을 때 막 안철수 씨 조용하세요. 그러면은 이뇨한 위원장한테 영어로 말한 거 그리고 안철수 의원한테 소리 지른 거 그게 이제 하나의 게임으로 보면은 그건 다 이준석이 승리한 게임이라고 봐요. 그 안에 그것만 이렇게 가둬서 보면. 근데 결과적으로 밑바닥이 보여버린 좀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어떻게 보면 2030이 갖고 있는 정말 이 근시안적인 그 앞에서 내가 저 상대방을 박살내고 이겨야 되는 모든 전략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러한 방식으로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지 않나 좀 크게 안 보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안목이나 정치인으로서의 안목이나 이런 비전은 거의 없는 그냥 청년 같은데. 근데 제가 예. 그 아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이전에 박근혜 뭐 대통령 비대위 그때서부터는 사람이 되게 괜찮았다고 해요. 그 청년 때 그 20, 30대. 근데 최근에 그 당대표 되고 나서 확 바뀌었다고.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이게 사실 청년 중에서 괜찮은 청년도 많은데 이게 권한, 권력, 기회가 주어질 때 또 이게 또 바뀌는 이러한 모습의 하나의 단면도 아닌가. 네, 그렇게도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이제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 청년 정치는 실패했고 이후에 청년 정치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0, 50대를 코어로 해서 30대 보수 엘리트 전문가 집단을 코어로 해서 20, 30대를 이렇게 크게 끌고 가는 20, 30대만 조직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훨씬 큰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논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를 보수 정부 일기로 보거든요. 두 가지 점을 잘했다. 하나는 법치주의와 한미동맹을 잘했다. 그러나 부족한 거는 네. 너무 지지 기반이 취약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경제정책을 믿을 수가 없고 어떤 사회경제정책이 약이 엷다고 생각해요. 자기 뚜렷한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누가 보완할 거냐에서 한동훈 정도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보완하는 형태로는 잘 안 될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한동훈 정도가 중심이 돼서 여기에 대거 정치적 역량을 결집시켜서 쭉 밀고 나가고 거기 안에 청년 정치도 들어가는 용해되는 이런 형태이면 좋겠고 한동훈 장관이 대담한 개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한미동맹이나 한미동맹은 계승, 법치주의는 이재명의 사법 처리를 통한 완결. 네. 그 다음에 아울러 뭐 반국가 세력 척결 이런 거 들어가고 마약 뭐 이런 거
세 번째는 사회경제적인 정책으로서 아주 흥미있는 건 저는 두 가지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하는 공매도는 약간 도시의 약간 좀 하층들이 좋아하는 정책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자 문제랄지 뭐 이런 걸 하는데 저는 그거는 뭐와 어긋나냐면 시장 경제, 시장 친화적이고 그 평소에 해왔던 말과 다른 거죠. 포퓰리즘이죠. 근데 한동훈 장관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역동적인 시장 경제, 시장 친화적인 어떤 걸 하고 여기에 모두 결합해야 되려면 서민 대중에 대한 복지 혜택, 복지 문제 이거를 결합시켜서 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한테 내가 가장 인상적인 거는 강남에서 잘 자란 정치인이 건방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게 참 재수 없어. 저도 사람 보면 느끼는 건데 그게 연기가 아니라 진짜처럼 보이니까 제가 봐도 재수가 없습니다. 아니 키가 크고 잘생겼으면 좀... 그 정도는 안 해야지. 그것까지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우리한테. 아니면 조금 더 못생기던지. 그러니까 그런 리더가 그런 어떤 시대적 과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시대적 과제를 체연한 정치적 리더, 정치적 그룹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뭐 제가 시민단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시민단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시민단체 길. 대한연대에 있었는데요. 대한연대에서 좀 약간 싸웠어요. 그러셨어요? 싸워가지고 대한연대는 그만두고 왜 싸웠냐 하면은 자꾸 이제 무슨 공익법인 막 이런 걸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천천히 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역사와 시대의 요구가 급하잖아요. 난 적극적인 정치 투쟁을 하겠다. 그래서 길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길이라는 단체를 키워서 합리적 보수를 규합하는 좀 큰 규모의 중도 보수 연대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론들이 주목하는 언론들이 뭘 하면 우리가 뭘 하면 언론들이 써주는 그래서 이슈를 선도할 수 있는 지금은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무너져서 진보는 뭐 10만 명을 동원하는 게 중요하면 보수는 동원해봐야 뭔가가 되니까 언론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유력한 보수 어떤 지식인들을 플레이어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꿈이고 바람인데 이영애 씨, 그다음에 이장호 감독,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 김영석 교수 이런 사람들을 모셔서 이 사람들이 보수의 풀 안에서 뭔가 하실 수 있도록.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장을 진짜 만드는 거. 얘기를 한다면 나는 보수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 안에서 메시지만 내놔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의미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몇 가지 기획 사업을 할 건데 기획 사업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운동권 정치인들 한 5명을 선정하고 3명을 실제 출마 봉쇄를 하는 겁니다. 서민 교수랑 같이 있습니다. 서민 교수, 김유 선생 다 같이 길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다라고 하고 그 총선 잘 치르고 하반기쯤 되면 상당히 권위 있고 공신력 있다는 건 보수와 관련된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우리한테 인터뷰가 와야죠. 이것이 정설이다, 정통이다. 우리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의제가 있을 때 용감하게 싸워야죠, 거리에서. 그거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까지가 시민단체로서의 역할. 참 저는 제가 예상한 그러한 이제 아이디어보다 더 멀리 보고 계셨네요. 서민 교수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민 교수, 서민, 김유진, 그러니까 대한연대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길러 왔습니다. 참, 시청자분들께서는 정말로 이게 참 기분 좋을 이런 소식인 것 같고요. 특히 저는 그래요. 저한테도 많이 응원도 해주시는데 제가 그 응원을 보답하는 방법은 제가 그만큼 한 번 뛸 거 2번 뛰고 목소리를 두 배로 더 크게 내는 것이 제가 보답하는 방법이라 생각되고 또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이 민경호 대표님 도와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또 최근에 이제 책을 내셨다고 하는데 혹시 그 홍보 영상을 먼저 한번 좀
야, 참 정말 임팩트 있었고 그리고 꼭 읽어봐야 될 이런 책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스파이 외전, 스파이라는 건 제가 스파이입니다. 제가 간첩이니까. 아, 그러네요. 제가 간첩으로서 예. 두 가지 경험을 얘기한 거죠. 북한과 전대요. 북한과 민주노동당이고요. 세 번째, 운동권 열자는 이인영, 우상호, 뭐 정청래 이런 사람들을 실명 저격하려고 쓴 겁니다. 야, 예, 그 대표적인 게 정청래 쩌리론이죠. 진짜 이거 아주 무서운 어마어마한 책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교보문고 등등에서 이제 예약 구매가 지금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많이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면은 이경호 대표님은 또 2탄도 만드는 거고 3탄도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라는 얘기도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참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오늘 좀 뭐 얘기 다 하셨나요? 네. 재밌었습니다. 저는 참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질문진 한 100가지 있는데 오늘 한 10가지 여쭤봤고요. 나머지도 90가지는 책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추후에 이런 인터뷰를 또 한번 모셔가지고 얘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콘서트는 또 언제예요? 11월 25일 날 25일 하는 것으로 추정돼요. 예, 11월 25일도 있고 예.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예. 참 일정이 바쁜 일정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 운동권 문제를 어쨌든 저희가 저질러 놓은 거니까 저희들이 책임 있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86 세대도 문제지만 한총련 세대 40대를 설득하는 거는 제가 해야 되는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참 지금까지 민경호 대표님 모시고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